기초간호와 요점 문제풀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1번 간호조무사가 직업윤리를 실천하는 목적은 법적인 책임 면제, 업무 수행 시간 단축, 환자의 비밀을 침과 공유, 직면한 윤리적 딜레마, 회피,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존중. 몇 번일까요? 직업윤리니까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존중입니다. 우선 우리가요, 간호행위라는 건 인간에 내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더 존엄성과 인격을 중시하게 되고, 그래서 윤리성이 더 필요하다. 2번입니다. 간호조무사의 직업적 태도로 옳은 것은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필요시 임의로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 사직할 경우 하루 전에 사직 의사를 밝힌다. 환자가 주는 선물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받는다. 환자의 상태와 예우에 대해서 보호자에게 설명한다. 자, 답이 뭐예요? 당연히 양심적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환자가 주는 뭐 돈이나 선물 어떻게 되냐 이렇게 잘 나오죠. 그 부분은 뭐야? 수간호사에게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정중히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한다가 답입니다. 그 5번에는 이제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가 설명해야 됩니다. 자, 일반 병실 환자의 수술 부위를 드레싱한 후에 나온 꺼즈의 폐기물 종류는 자, 병리계 폐기물, 손상성 폐기물, 조직 물류 폐기물, 일반 의료 폐기물, 생물과 화학 폐기물.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꺼즈예요. 꺼즈 폐기물. 자, 그러면 병리의 폐기물 하면은 우리 임상병리과에서 쓰는 건가 봐 이런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시험 검사 등에 사용된 배양객 용기, 폐시험관, 폐장갑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손상성 폐기물은 찔렸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주사바늘이나 봉합바늘, 그 다음에 한방에서 사용하는 침이나 깨진 유리, 뭐 이런 것들은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자, 조직 물류 폐기물은요, 조직이에요. 그래서 뭐 인체나 동물의 조직이고 장기고 또 기관 신체 일부이거나, 자, 요게 포인트인데요. 혈액, 고름, 혈액에 고생성물을 말해요. 근데 혈액이 묻은 꺼즈 하면 뭐야? 밑에 있는 일반 의료 폐기물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일반 의료 폐기물은 그래서 혈액, 체액, 분비물이 묻은 붕대나 꺼즈, 또 일회용 기저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자, 생물화학 폐기물은요, 폐백신이나 폐항암제, 폐화학 치료제가 들어갑니다. 병실의 환경관리로 옳은 것은 창문 청소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한다. 감염병 환자의 침구는 덜어서 소각한다. 병실의 소음은 100dB 정도를 유지한다. 환자의 머리맡에 직접 조명을 켜둔다. 바닥에 먼지는 비지를 하여 제거한다. 창문 청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위에서 아래로 하시죠? 그쵸? 자, 그 다음에 감염병 환자의 침구는요, 감염병 환자는 어떻게 하지? 격리하죠. 격리 자체가 뭐야? 우리가 감염되면 안 돼. 저쪽 가 있어. 자, 이게 격리입니다. 그런데 그냥 한 겹만 막 이렇게 싸가지고 하면 안 되겠죠. 이중 포장을 합니다. 이중 포장은요, 2명의 간호사가 한 겹을 싸고 바깥에서 한 겹 더 싸는 걸 의미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고압증기 멸균을 위해서 소독실로 내려 보냅니다. 자, 병실의 소음은요, 30dB이 넘으면 조금 시끄러울 수 있는데 하는 정도. 그래서 WHO 권고치가 30dB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직접 조명은 안 돼요 라고 나오죠. 간접 조명이에요. 왜? 환자가 낙상할 수 있으니까 조금의 빛은 있는 게 좋아요. 그리고 환자 편안하게 수면을 유도할 수 있게 간접 조명을 켜둡니다. 바닥에 먼지는 비지를 하지 않아요. 왜? 호기 감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흉곽의 앞쪽 정중앙에 있는, 자, 여러분들 가슴 이렇게 손 대보세요. 그래서 가운데 쪽에 손을 대보시면 평평하죠? 한 개 장방형 편평골을 의미합니다. 1번 흉추, 흉골, 쇄골, 늑골, 견갑골 어떤 거예요? 여러분 흉골이에요. 흉추는 어디냐면 심장과 폐 쪽을 보호하는 우리 뒤쪽에 있는 척추뼈 쪽이에요. 자, 그 다음에 흉골은 복장 터져 하는 그 부위에 우리 가슴을 두드리는 그래서 복장뼈라고 하죠. 그림 봐주세요. 가슴 앞쪽 정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납작한 판 모양의 뼈입니다. 쇄골은요, 여러분 어깨 쪽에 보면 이렇게 옆으로 빗장뼈라고 하는 이 그림 보시면 그래서 팔을 몸통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늑골은요, 호흡할 때 사용해요. 그죠? 횡격막하고 늑골은요, 여러분 호흡근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서 좌우 12쌍이 있어요. 견갑골은요, 뒤쪽에 나 날개 있는데, 자, 그 날개뼈 쪽이고요. 어깨 전체를 차지하는 뼈입니다. 심장 판막의 기능으로 옳은 것은 우리 심장에는 판막이 존재해요. 뭐 정맥이도 있는데요. 이런 판막 자체의 역할은 뭐다? 역류를 방지한다.
심장의 판막은요, 심장 내 혈액 흐름이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또 역류되지 않도록 한다. 근데 만약에 역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신으로 보내지는 혈액량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런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판막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는 건 뭐야? 삼천판막이라고 불러. 삼천판. 우심방, 우심실로 딱 봤을 때 우심방 쪽에는 CO2가 많고요. 자심방 쪽에는 뭐가 많아? O2가 많아, 산소. 그러니까 전신으로 가겠죠. 그래서 자심실에서 푹 짜가지고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유독 우리 대동맥이요, 3cm 정도로 굉장히 두꺼워요. 그 이유는 뭐다? 전신으로 보내지는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체순환과 폐순환이 있어요. 체순환은요, 대순환, 그래서 심장과 조직 사이로 다 돌게 된다. 그러니까 뭐가 많겠어? 당연히 산소가 많겠네요. 자심실에서 대동맥을 통해서 전신 모세혈관으로 가서 그 다음부터 뭐가 많아져? CO2가 많아지겠지. 그러니까 대정맥을 통해서 다시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거고, 폐순환 같은 경우는 소순환, 그래서 심장과 폐 사이입니다. 폐에서 호흡해서 이제는 O2가 아니라 CO2가 이제 O2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심실 쪽에서 폐동맥을 통해서 폐포 모세혈관을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폐정맥에는 산소가 많아, 이산화탄소가 많아? 산소가 많아진다. 폐는요, 우리가 여러분들 반대순환 알죠? 그래서 동맥인데 정맥혈, 정맥인데 동맥혈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폐정맥에는 동맥혈인 O2가 많다. 그래서 자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해 안 되시면요, 제가 요 박스 쳐놓은 거 제 설명이랑 한 번 더 반복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소 마취제로 사용되는 약물은 프로세미드, 헤파린, 디고신, 리도카인, 아미노필린. 국소 마취제는 뭐야? 당연히 리도카인이지. 근데 시험 문제에서 항부정맥제로 잘 나옵니다. 프로세미드는요, 여러분들 라식스라고만 알고 있는 그런 이뇨제 계열이에요. 그래서 고혈압과 부종치료제, 내 몸에 있는 물을 빼내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헤파린은 항응고제예요. 그러니까 출혈의 위험이 있겠죠. 디곡신은요, 심장,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으로 디곡신 하니까 디살리스 디곡신은요, 이렇게 횟수를 증가시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전신으로 보내지지 않겠지. 힘이 약해서 빡 이렇게 짜는 거야. 그러니까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맥박수가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맥박수가 60회 이하선 투약하면 안 된다. 아미노필린은요, 기관지 확장제예요. 이렇게 숨을 쉬려면 기관지 넓어야 되겠네. 천식과 급성 기관지염 환자에게 아미노필린을 주게 됩니다. 에피네필린, 아미노필린 뭐 이쪽 계열이겠죠? 반드시 이중 잠금 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되는 약물은 한 번 잠갔는데 안쪽에 한 번 더 잠깁니다. 아스피린, 에피네필린, 인슐린, 니트로글리세린, 몰핀. 뭐예요? 당연히 마약류죠. 마약류 한 번만 잠그면 또 열면 어떻게? 그래서 두 번은 잠가요. 마약성 진통제입니다. 마약성 진통제는요, 호흡수 12회 이하는 투약이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다? 호흡 조절 중추혈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아파 하다가 마약이 딱 들어가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호흡수가 확 줄었죠. 자, 코데인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코데인은 진통제이면서도 진해제와 지사제 역할도 합니다. 데메롤은요, 급성 통증이 수술 전 진정과 수술 후 진통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뼈와 치아를 구성한대요. 그럼 딱 생각나야 돼. 뭐야? 칼슘. 근데요, 이 칼슘이요, 혈액 응고에도 관여해요. 자, 칼슘을 흡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아이가 하나 있어요. 비타민 D. 비타민 D는 어떻게 흡수할 수 있어? 햇빛만 봐도 돼. 자외선이 필요하다. 자, 위에는 E는요, 뼈의 구성 성분이고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합니다. 철은요,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인데요. 헤모글로빈은요, 적혈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산소 운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지러워. 그러면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져 있나 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너 철분제 먹니? 이렇게 하잖아요. 철의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비타민 C가 필요하다. 자, 구리 또한 철의 이용을 돕습니다. 그리고 상서치유나 혈색소 형성을 돕는다. 자, 요오드는 되게 중요하죠. 갑상선 호르몬은 뭐? 티록신의 주 성분이에요. 그래서 티록신도 외우셔야 되세요. 그죠? 근데 이 티록신이 많이 들어있는 거 어디 들어있어요? 요오드 어디 많이 들어있지? 다시마, 미역 이런 데 많이 들어있습니다. 질병과 질병을 우리가 조절하기 위한 치료식이라고 하는 건 이걸 먹으면 그래도 통증이 덜한 치료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자, 통풍이 고퓨린식이, 신부정 저염분식이, 폐결핵이 이제 저단백식이, 골다공증인 저칼슘식이, 고지혈증이 고지방식이. 자, 뭐가 맞을까요? 통풍이신 분들은요, 우리가
퓨린 시기를 많이 드시게 되면 더 관절이 아파요. 그래서 저퓨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단백 시기를 하게 됩니다. 신부전인데요. 신부전 자체가 몸에 피가 확 쏠렸어. 꽉 짜서 다 보냈어야 되는데 꽉 짰는데도 피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물을 좀 줄여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저염분 시기가 정답입니다. 폐골액 환자는요. 우리 빨리빨리 면역에도 더 힘을 써야 되겠고 조직 복구에도 되게 필요할 거고 환자는 계속 기침을 많이 하죠. 소모성 질환이에요. 이럴 때 무슨 시기야? 고단백 시기이다. 골다공증 환자는요, 골절 위험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고칼슘 시기를 합니다. 고지혈증 환자가 어떻게 해야 돼? 저지방 시기 해야 되겠죠? 치아의 구성 조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백악질은 치관의 맨 바깥층이다. 치수에는 신경과 혈관이 존재한다. 치관은 치조골 안에 있는 치아이다. 범낭질은 치근의 겉면을 싸고 있다. 상아질에는 불소가 가장 잘 침착된다. 우선 치수라고 해서 나 신경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부분이 바로 치수예요. 그래서 치수에는요, 신경과 혈관과 림프관이 존재를 합니다. 자, 백악질 시멘트질은요, 치아를 앞골에 빡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치관은 바깥에 딱 보이는 전체적인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치관입니다. 그럼 치아 여러분이 보이는 맨 바깥층 있잖아요. 거기를 바로 우리가 범낭질, 에나멜질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가장 단단하고요. 그 부분에 바로 불소가 침착되는 부분입니다. 상아질은요. 충치 우리 범낭질 안쪽이요. 그러니까 치아의 안쪽에 메꿔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요. 충치가 생기면 아주 잘 썼고요. 감각도 거기서 느끼고요. 외부 충격에 대한 완화 역할도 하게 됩니다. 발치예요. 치아를 뺐대요. 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되는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물을 마실 때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격렬한 운동을 하게 한다. 뜨거운 음료를 마시게 한다. 침이나 피를 자주 뱉게 한다. 발치 부위에 뺨에 온찜질을 해준다. 자, 뭘까요? 우선 압력. 압력 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빨대도 안 되고요. 우리 침이나 피를 자꾸 뱉게 되면 압력이 상승하죠. 지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안 되고 이런 날은 좀 쉬는 게 좋겠죠. 뜨거운 음료보다는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게 지혈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뺨에는 냉찜질이겠죠. 자, 피부에 압을 팍 줘서 어혈 안에 있는 혈액을 제거합니다. 자, 요것은 무엇일까요? 침요법이냐, 양생술, 구요법, 부항요법, 추나요법. 안에 있는 걸 빼내는 건 바로 부항요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항이라고 하는 건 흡각요법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서 부기를 가라앉히게 되는데요. 부항은요, 우리가 너무 길게 하면 안 돼요. 5에서 한 15분 내외, 2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부항 뜰 때 피부가 너무 약해. 어르신들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화상 예방을 위해서 화관 입구에 바세린을 발라서 피부를 보호하면 됩니다. 자, 금기인 경우에는 식사 직후 안 되고요. 출혈성 소인이 있을 때 안 되고 골절 부위에도 안 돼요. 정맥류에도 안 됩니다. 침요법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 자극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양생술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체를 단련하는 걸 뜻하고 구요법은 우리 뜸요법이라고 해서 뜸불에 아주 뜨거운 기운을 살 속으로 주는 거고요. 추나요법은 외과적 물리적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의 유연성을 활성화시키는 걸 뜻합니다. 한의학 처치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구유법을 위해 장침을 준비한다. 부항시간을 30분 이상 유지한다. 발침은 뽑은 침의 개수를 재확인한다. 사용한 침은 솜으로 닦아 재사용한다. 추나요법을 위해서 쑥뜸을 준비한다. 자, 당연히 뭐야? 침 개수 세봐야죠. 몸에 박히면 어쩔? 자, 구유법 자체는 침이 아니라 뜸인데요. 부항시간은 30분 한대요. 5에서 15분 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침은 아까 어떻게 처리하라 그랬더라? 자, 손상성 폐기물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이거 재사용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혈청 감염이요. 혈청 감염은 뭐지? B형 감염, C형 감염, 매독 에이즈 같은 혈청 감염의 우려가 있습니다. 추나요법은요, 쑥뜸이 아니라 물리적인 치료라고 했지요. 자, 통증에 대한 설명입니다. 만성통증은 우울증을 감소시킨다. 급성통증 시 깊고 느린 호흡을 한다. 급성통증은 근육의 긴장도를 감소시킨다. 통증은 시적 또는 잠재적 조직 손상에 대한 주관적 감각이다. 관심 있는 활동으로 주의를 돌렸을 때 통증은 더 심해진다. 자, 만성통증은요. 아파. 어떻게 돼? 우울증이 생겨요. 너무 아파. 이러면 어때요? 나도 모르게 빠르고 깊고 막 얕은 호흡을 꽉꽉꽉꽉 계속하게 되죠. 급성통증 같은 경우는 어때요? 근육 긴장도 하고 긴장도가 확 올라가게 돼 있죠. 자, 통증이라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잠재적 조직 손상에 대한 여러분 개인적인 감각이에요. 누구도 그걸 잘 몰라요. 근데 게임을 막 열심히 하고 있었어. 근데 누가 날 때렸어. 아파 안 아파? 잘 안 아파. 그래서 주의를 돌리면 통증을 덜 느끼게 됩니다.
성인 대상자가 검사를 받기 전에 우리 금식 NPO입니다. 해야 되는 검사, 심전도, 흉곽천자, 객단검사, 기관지검사, 흉부엑스선 검사. 여러분 이거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내가 응급실 갔을 때 그냥 바로 했던 검사, 이건 NPO가 필요하지 않았을 거야. 그치? 근데 금식 안 하셔서 오늘 못하겠네요 하는 검사가 있었을 텐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심전도는요, 몸에 있는 금속성 물질만 제거하시면 되는 거고, 흉곽천자라고 하는 거는 가슴에 손을 올려보실래요? 여기가 바로 흉곽인데요. 자, 앞쪽에서 할 수도 있고 뒤쪽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앞쪽에서 할 때는 팔을 머리로 이렇게 올려서 그쪽을 넓혀주면 되는 거고, 뒤쪽에서 하게 되면 의자 같은 데다 내가 팔을 이렇게 기대게 되면 넓어지겠네? 자, 근데 이때 조심할 게 하나 있어. 절대 내가 막 이렇게 숨을 막 쉰다거나 아치 기침을 한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다른 조직을 찌를 수 있잖아요. 그죠? 객단 검사 언제 하라 했더라? 이른 아침 첫 객담입니다. 이왕이면 입을 깨끗하게 헹군 후에 하는 게 좋겠지요? 17번입니다. 객담이 많이 분비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이죠. 뭐야? COPD 환자입니다.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앙화의 유지, 수분 섭취 제한, 골량 시기 제한, 식사 직후 체외백 시행,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 경력. 만성적으로 내가 폐질환이 있어서 호흡하기가 힘드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담배를 많이 피시는 분들에게 되게 흔한데요. 자, 호흡곤란일 때는 당연히 포지션이 뭐라 그랬어요? 반자의 팔러스 포지션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폐 확장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호흡곤란 환자는 우리가 앉히게 되죠. 자, 수분 섭취 어떻게 할까요? 객담이 묽어져야 잘 배출이 되겠죠. 기침 반사를 통해서. 그래서 수분을 많이 섭취를 시킵니다. 자, 이런 환자는요, 빨리 회복을 해야 되니까 고단백식이, 고열량식이를 주게 되는 거 있고요. 식사 직후에는요, 구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 식사 직후 체외백은 하지 않습니다. 자, 입술 오므리기 호흡법은요, 천천히 코로 들이마셔 보실래요? 꾹 들이마셔요. 자, 입을요, 우리 이렇게 동그랗게 조그맣게 오므려 보시고 천천히 내뱉습니다. 후, 이렇게. 그럼 몸의 산소가 오래 머물게 되겠죠. 그렇게 호흡을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어지럽고 막 긴장됐을 때 이렇게 호흡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세요. 자, COPD 환자한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부분은요, 벤츄리 마스크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산소 농도를 갑자기 높게 주잖아, 단순 마스크처럼. 그러면 뇌 자체가 호흡을 억제해 버려요. 그래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벤츄리 마스크처럼 이렇게 아주 적정한 저농도 산소를 정확하게 투여할 수 있게끔 24에서 60% 산소 농도를 정확하게 투여하는 벤츄리 마스크를 이제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18번, 당뇨병 환자의 식이 관리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당뇨병 환자분들은요, 우선 식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로 들어갑니다. 단당류의 섭취를 권장한다. 고섬유식을 섭취를 제한한다. 편에 따라서 식사 시간에 변경을 권장한다. 당 지수 100 이상의 식품 섭취를 권장한다. 섭취한 식사량과 측정한 혈당을 기록하게 한다. 뭘까요? 우선 당뇨병 환자는요, 인슐린, 췌장에서 분비된 인슐린이 부족해져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단당류를 최대한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환자인 경우에는 고섬유 시기를 권장하는 게, 이 환자분들 변비가 심하세요. 그 다음에 저혈당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항상 식사 시간을 지켜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 우리요, 이분들의 칼로리 계산하는 법도 가끔 나오잖아요. 현재 체중이 아니라, 자, 나에 대한 이상 체중에 대한 킬로그램당 30kcal 계산해서 드시게 되고요. 자,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탄수화물은 어떻게? 60%, 단백질은 20%, 지방은 20%.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리는 뭐다? 식이요법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섭취한 식사량, 내가 이때는 혈당이 얼마였지? 기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수축기 165, 이완기 110입니다. 혈압이 해당하는, 자, 고혈압 분류 단계입니다. 난 고혈압은 140에 90인데 정상은 120에 80인데 다 알고 계시죠? 자, 보겠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단계 고혈압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140에 90이에요. 이완기까지 딱 보시면 2단계는요 160이 넘어가는 거예요. 수축기 165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단계 고혈압입니다. 간경화로 인한 황달로 소양증 호소하는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간경화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소양증 되게 많잖아요. 그죠? 자,
네, 이런 거는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쇠양증 호소하는 환자 어떻게 되냐 뭐. 그래서 피부를 건조하면 안 되죠. 오일도 많이 발라주는 게 좋겠고 쇠양증이 심해져 건조하면. 자, 손톱으로 피부를 긁으면 자 어떻게 돼요? 피부 감염 2차적인 감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간지러운 미온수예요. 아시죠? 자, 뜨거운 물 안 됩니다. 맵고 자극적인 음식 안 되고요. 이왕이면 좀 순한 내 마음에 이렇게 내가 먹었을 때 좀 부드러운 그런 시기들. 땀이 날 정도로 방온도를 높게 하면 더 간지러워. 그래서 약간 서늘한 게 좋다. 뇌졸중 환자를 위한 간호부지 활동으로 옳은 것은 사지에 마비가 있는 경우 재활 운동을 금지한다.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침상머리를 다리보다 낮게 내린다. 삼킴 장애가 있는 경우 고개를 뒤로 젖혀 물을 삼키게 한다. 증상이 호전되면 복용 중에 항응고제를 임의로 중단하게 한다. 편측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 환자가 볼 수 있는 쪽에 물건을 배치한다. 뇌졸중 환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재활 안 하면 근육축 굉장히 빨라지죠. 그 다음에 환자가 나 너무너무 머리가 아픈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머리를 좀 높여주면 뇌압이 떨어져서 두통이 조금 덜해지죠. 그죠? 자, 삼킴 장애가 뇌졸중 환자 만약 편마비인 경우에는요. 우리 시계할 때 편마비가 없는 쪽에서 씹게끔 해요. 그 이유도 뭐야? 질식 우려야. 고개를 뒤로 젖히면 물이든 음식이든 간에 어떻게 넘어가?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고개 젖히긴 다음에 침 삼켜 보실래요? 잘 안 돼요. 근데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이면 잘 넘어가죠. 자, 그래서 콧줄 환자도 콧줄을 낄 때도 우리가 고개를 살짝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콧줄 환자든 아니면 뭐 식이 잘 못하시는 경우에도 고개를 살짝 숙이고 드시게 하면 질식 우려를 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환자들요. 뇌졸중 환자든 아니면 항응고제든 아니면 고혈압 환자든 당뇨 환자든 약을 내 맘대로 끊으면 안 된다 절대. 그죠? 임의 중단 안 됩니다. 반드시 오더하에 닥터,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끊으세요 할 때 끊는 거예요. 편측 시야 장애가 있는 경우에 우리가 나 이쪽은 잘 안 보여요. 그죠? 그쪽에 물건 두면 안 돼. 불편하잖아요. 볼 수 있는 쪽에 두셔야겠죠? 물건을 들어 올릴 때 내가 허리가 막 아파 이걸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물건을 최대한 뭔가 멀리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멀리서 다리를 편 상태에서 허리를 굽혀 물건을 들어 올린다. 자, 물건을 든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할 때 허리를 돌려서 전환한다. 양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몸의 무게중심에 최대한 높게 유지한다. 한 손으로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발을 앞뒤로 벌려서 지지면을 넓게 유지한다. 자, 요통 예방하는 방법 뭐예요, 여러분? 우리 기저면이라고 돼. 그죠? 바깥 이게 발을 딱 폈을 때 바닥에 닿는 면적을 뜻하는데 이게 좀 넓으면 안정적이요.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요. 물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허리는 펴고 어디다 힘을 주라고? 엉덩이와 배에 힘을 주라고 했고요. 허리만 싹 돌리면 안 돼. 허리 아파. 몸통 전체를 돌립니다. 몸의 무게중심을 항상 높게 하는 게 아니라 낮게. 다음에 설명하는 유산의 종류는 임신 전반기에 태아가 사망해서 자궁각 내에 4에서 8주간 머무른 경우를 말함. 자궁의 증대 및 유방의 변화가 없거나 감소됨. 이거 뭐예요? 애기 태아가 사망한 상태로 내 뱃속에 아직 있는 거예요. 뭐지 이거? 계류 유산입니다. 요때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건 뭐죠? 산모가 코피가 난다. 요게 나옵니다. 절박 유산 같은 경우는 나 너무 절박한데. 자, 요런 느낌으로 조금의 이제 선호색 질출혈 나올 때도 있고 배가 살살 조금 아파. 그래서 이때 잘만 하면 어떻게 아기를 잘 유지할 수도 있어요. 이때 맞는 주사는 뭐예요? 프로게스테론이다. 근데 내가 프로게스테론도 안 맞고 안정도 안 취했으면요. 밑에는 완전 유산 혹은 불가피 유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완전 유산은요. 완전히 모든 게 쏙 빠져버리는 거고요. 그럼 소파 수술 필요 없겠죠. 불가피 유산 같은 경우는 질출혈도 많고요. 태막 파막이나 복통도 있어요. 덜 빠졌어요. 자, 이럴 때는요. 불완전 유산인 경우나 불가피 유산 같은 경우는요. 소파 수술이 필요하다. 자, 불완전 유산. 자, 요것도 이제 덜 빠진 거야. 근데 완전 유산 완전 쏙 빠져버린 거죠. 자, 다음에 특성을 보이는 단계는 경관계대가 얼마나 열려서 8cm 내에 2, 3분 간격의 작은 수축이 있네요. 자궁경부 다 열릴 때까지를 우리가 뭐라 불러? 분만 1기라고 불러요.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네이버 블로그에 보시면 미영쌤 간호조무사 특강에 보시면 요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자, 분만 1기는 개구기. 그래서 자궁문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10cm, 11cm가 열리는 시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태아 심호흡 잘 청취해야겠죠. 애기 나올 때까지. 자, 그래서 정상
해당 범위는 120에서 160회고요. 그럼 아기 심음은 언제 청취하는 게 좋을까요? 수축과 수축 사이에 듣습니다. 자, 분만 1기에 우리 또 뭐 해요? 관장을 실시하죠. 그래서 작은 수축을 촉진하기도 하고 분만 시 산도염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하나는 쉐이빙, 상모, 자, 회음부 상모를 하는데요. 하는 목적으로는 감염 예방도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자, 그럼 상모하는 방향은 털이 난 방향입니다. 그래야 피부 손상이 덜 되거든요. 자, 그러면 분만실 이동할 때 초사모는 몇 cm에 간다고? 다 열려서 가고요. 10에서 11cm 열려서 가고 경사모 같은 경우는 한번 아기를 낳았었기 때문에요. 6에서 8cm 정도의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중에 하나는 뭐다? 방광팩만을 예방한다. 나중에 방광 손상을 예방해야 되잖아요. 2시간 간격으로 배뇨를 합니다. 자, 실내 보행은요. 우리 양수가 안 터졌을 때, 자, 유동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갑자기 뭐 수술해야 된다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유동식 제공을 요새는 잘 안 하죠. 자, 분만 1기에 내진을 정말 자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궁 경부 개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자, 분만 2기예요. 뭐가 나와? 장문 다 열렸으니까 복압을 줘서 태아를 만출시킵니다. 그래서 완전 개대부터 태아 만출이 끝날 때까지고요. 배림과 발로를 외우셔야 되는데요. 배림은요. 자, 수축실 아기 머리 보였다가 안 아픈데, 자, 아기 머리가 안 보입니다. 발로 같은 경우는요, 수축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계속 아기 머리가 보이는 시기예요. 이때는 복압을 주시면 안 되고요. 국소 마취를 하고 회음 절개를 시행합니다. 그러면 회음 절개술을 시행하는 목적은요, 회음부의 열상 방지, 신생아 머리 손상 방지, 분만 위기를 단축해서 복압을 줘서 빨리 분만을 하게 됩니다. 자, 아기 탯줄이라고 하죠. 제대를 결차를 하는데요. 대부분 제대 박동이 멈춘 다음에 해야 됩니다. 태아한테 조금이라도 혈액을 더 주기 위해서고요. 3에서 5cm 정도 남겨 결차를 하는데, 만약에 아기가 태아자가 아구증이거나 아니면 수혈, 약물을 투약해야 되는 경우란다면 교환 수혈을 위해서 몇 cm? 8에서 10cm 정도 남기고 결차를 해야 된다. 근데 약물이나 이런 수혈을 해야 될 때는 어디로 주냐? 제대 정맥으로 들어간다. 자, 우리 아까 폐순환하고요. 제대 순환은 반대라고 했어요. 제대 정맥은 동맥이에요. 들어가는 길이고요. 제대 동맥은 나가는 길인 정맥혈입니다. 자,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아기 응애 나오면 신생아를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석션 해줍니다. 기도 유지를 해주고요. 신생아는 첫 울음은 첫 호흡이다 라고 했고요. 아프가 스코어를 잽니다. 이때 자, 심박동수 확인하지, 호흡 확인하지, 근긴장도, 반사와 피부색을 확인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리고 눈간호를 해요. 근데 만약에 엄마가 임질이었어요. 그러면 눈에 뭘 떨궈줘요? 질사는. 자, 분만 3기는요. 아기 나왔으니까 뭐 나와? 태반이 나옵니다. 태반 및 기타 부속물을 배출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야? 태반 결손 유무를 확인하는 거야. 자, 태반 조각이 남아있으면요. 나중에 글로 출혈이 돼서 자궁이 이완돼서 엄청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감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자궁 수축을 확인 잘해야 되고요. 출혈 유무를 확인하는데 자궁이 물렁물렁 이러면 자궁 이완입니다. 그래서 산후출혈이 될 수 있어서 이때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죠.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지 상승입니다. 또 하나는 자궁 수축제인 옥시토신을 투약하기도 하고요. 메덜진이라는 약을 주기도 합니다. 자, 자궁저부를요. 마사지를 한쪽 방향으로만 해도요. 딱딱해져서 자, 지혈이 되죠. 수축이 됩니다. 자궁저부에 아이스백을 대줘서 혈관 수축시키고요. 또 하나는 방광을 비운다. 자, 분만 4기입니다. 이제 회복할게요. 분만은 1~2시간 정도를 뜻해요. 병실 가기 전이에요. 장수축과 장수축 상태를 확인하고요. 오로 및 회음부 상태를 관찰합니다. 자, 오로는 꼭 외우셔야 되세요. 맨 처음에 적색입니다. 아기 낳고 3일까지고요. 갈색은 4일부터 10일까지고, 백색은 나 이제 거의 다 나았나 봐. 그래서 2에서 6주까지를 말합니다. 근데 올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러면 감염 징후를 뜻한다. 아기 낳고 나면 떨려, 오한을 호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감염이 아니라요. 아기가 나갔기 때문에 양수도 다 빠졌기 때문에 체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정상 기전이다. 그래서 담요를 덮어주고 더운 물, 따뜻한 물을 좀 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1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